안녕하십니까, 닥터 부동산의 신규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710 부동산 대책 이후에 계속적으로 정부와 또 이 국회에서 후속 법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모아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 오피스텔에 과연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부에서 나오는 그리고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 세 가지를 우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내용을 좀 아셔야 되는데, 아직 사실은 이 법안은 국회 통과는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을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두 번째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이건 지금 법이 통과가 되었죠. 그래서 이 통과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오피스텔에 과연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는지 이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지방세법, 즉 이 오피스텔 취득세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점들을 오늘 속 시원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아셔야 될 법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 법률안은 진성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710 부동산 대책에 나와 있듯이 단기 임대사업자는 모두가 폐지가 되는 것으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이건 아파트건 어떠한 주택이건 간에 무조건 단기 임대사업자는 모두가 폐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7월 11일 이후부터는 접수를 받지 않고 있고요. 혹시 렌트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접수가 됐다라고 해도 무효라고 지금 현재 발표가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4년 단기 임대사업자는 폐기가 되지만은 8년 장기 임대 사업자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 하지만 의무 임대 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2년 더 늘려서 법안이 현재 개정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임대사업자를 신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장기 의무 임대 기간 10년 생각을 하시고 신청을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보증보험을 모두 다 가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보증보험을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모든 임대사업자는 보증금에 대해서 보증보험을 의무화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증보험을 가입을 할 때 기존의 대출이라든가 또 이 소유자의 임대인의 신용도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이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불허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률안이 개정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특히 현재 임차인이 없을 경우에는 최고 임대 가격을 써넣게 하고요.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기존의 대출 금액 그리고 임대인의 신용 상태를 확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은요, 앞으로 임대사업자 본인의 신용도가 좋지 않으면은 전세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불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법안이 통과가 되고 난 후에 더욱더 확실해지면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사실상 710 부동산 대책에 나와 있는 내용과 거의 유사하게 진행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우려했던 부분들이 있었죠.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최소 의무 임대 기간이 만료가 되면은 단기건 장기건 모두 다 말소를 한다고 했었는데요. 이제 10년짜리, 새롭게 10년짜리만 그대로 유지가 되고 기존의 것들은 기존에 장기, 단기 모두 말소를 한다고 했었는데요. 이것은 아파트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현재 법안에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즉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단기 임대 사업자 그리고 장기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도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도 말소를 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4년이 지나고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은 매도 시에 양도소득세에 대한 감면 혜택이 있는 것이고요. 8년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고 10년을 보유했을 경우에는 또 거기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있는 이러한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양도소득세에 대한 이러한 세금 혜택까지도 말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자진말소를 허용한다라고 했었는데요. 이 자진말소에 대한 허용 여부도 아파트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현재 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장단점이 있겠죠. 하지만 그래도 단기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도 계속적으로 연장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그나마 좀 다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 내용은 임대차 보호법,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입니다. 이 개정안 자체는요, 현재 국회를 통과해서 시행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논란이 상당히 많았던 계약갱신 이 가능 횟수에 대한 내용은요, 1회만 가능한 것으로 현재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즉 2년 기본에 한 번의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2+2 총 4년이 가능한 그러한 내용인데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임대인 본인이 들어가 살겠다는 조건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경우에는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권이 무효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년만 살고 나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러한 계약갱신 거절권이 있다라는 게 좀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약갱신 거절권에 대해서 많은 좀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일부러 들어가겠다라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을 한 후에 다른 세입자와 계약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이거에 대한 어떤 대책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거짓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때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라고 또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손해배상액에 대한 기준도 같이 이렇게 법률에 적어 놓았는데요. 아래 금액 중에 큰 금액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아래 금액이라는 것은 월차임, 즉 현재 내고 있는 월세의 3개월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월세일 경우에는 이 월세의 3개월치를 계산할 수가 있겠지만은 전세의 경우에는 조금 계산하기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도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환산 월차임을 적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환산 월차임 계산 방법이 있는데요. 두 가지 중에 작은 것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0%에 해당하는 이런 환산 월차임을 적용하게끔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3.5% 플러스 그리고 한국은행 기준금리, 즉 요즘에는 0.5%죠. 그래서 4%에 해당하는 환산 월차임을 적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작은 게 4%이기 때문에 현재는 4%의 환산 월차임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현재 전세 보증금 곱하기 4% 그리고 12달로 나눠서 그거에 곱하기 3개월치 이렇게 하면 계산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하나는 이 월차임의 2년치에 해당하는, 즉 기존의 임차인은 100만 원이었고요. 새로운 임차인에게 150만 원을 받았을 경우에 50만 원 곱하기 2년치가 손해로 배상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 역시도 월세가 아니라 전세일 경우에는 위와 같이 환산 월차임을 적용하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입증 가능한 임차인의 손해액을 실질적으로 배상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세 가지 금액 중에 큰 금액으로 배상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으로 이러한 계약갱신 거절하는 것을 이렇게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법이 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조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겠지만 아무튼 간에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어떤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월세를 얼마에 한 번씩 올릴 수 있느냐, 기본적으로 2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 내용을 보면요, 약정 차임 보증금을
1년 이내에 증가 불가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2년은 뭐고 1년마다 올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또 이걸 아셔야 되겠죠. 2년을 계약하면은 2년 동안을 그렇게 유지를 해야 되겠지만은 저희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1년 계약이 상당히 많죠. 서로 합의하에 1년을 계약했을 경우에는 1년 후에 5%를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얼마만큼을 증액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5% 이내에서 지자체의 조례로서 결정을 하게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치가 5%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5% 이하로도 또 조례를 제정할 수가 있는 어떤 이런 사항인데, 또 우리가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모두 5%로 고정이 되어 있죠. 하지만 주택임대사업자에서는 5% 이내에서 조례로서 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아무래도 낮은 금액 쪽으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조례로서 나와 있는 그러한 부분에서 주택임대사업자도 여기에 좀 맞춰야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우선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 역시도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표준임대차 계약서도 있고요. 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도 있지만은 우리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표준계약서는 표준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또 벌금이 나오는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 분들은 이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러한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에서는 이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는요 위에 나와 있는 이러한 내용들이 다들 들어가 있는 그러한 아마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것은 법률 공포날 시행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시행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더불어서 전월세 신고제는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준비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내년 6월 1일 날 시행이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이제 전월세 신고제가 완벽하게 되어야지만이 그 기준금액 5% 혹은 조례로 정해진 상승률에 대한 기준 금액이 정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내년 6월 1일 날 모두 다 확정이 되면은 이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앞으로 이제 확실하게 좀 안착이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 법률안에 대한 뭐 좋고 나쁘고 뭐 이런 거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지금 있는 그대로를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지방세법 법률 개정안이 되겠죠. 여기서도 이 오피스텔을 보유하신 분들이 많이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조목조목 잘 말씀을 드릴 테니까는 한번 이해를 한번 해 보시고요. 혹시 모자라는 부분이 있거나 혹시 더욱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화를 주시면 제가 또 그때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거용 오피스텔, 그리고 입주권, 그리고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법 시행 이후 취득분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이게 앞으로 주택 수에 산입이 된다라고 저희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이렇게 법 개정이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조금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피스텔을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이 주택을 하나 살 때는 8%가 되는 것이고요. 오피스텔 두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택을 하나 매입을 할 때는 12%가 되는 것인데요. 이것은 법 시행 이후에 취득한 오피스텔만 해당이 된다. 그 이전에 보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은 이 주거용 오피스텔 1가구, 2가구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주거용 오피스텔의 기준은 무엇인가 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죠. 우리가 국세청 같은데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실제 용도라고 이제 나와 있지만은 이거에 대한 오피스텔 기준은요, 주택분 재산세를 내느냐 아니면 업무용 재산세를 내느냐에 대한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리실 수 있겠지만 본인이 지금 재산세를 어떻게 내는가를 좀 확인하시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특히나 주택임대사업자라고 하시면은 거의 100% 주택분 재산세를 내기 때문에 여기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본인이
매입을 해서 거주하는 경우에 주택번호로 안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하신 후에 좀 이것을 계산해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사람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법 시행 이후에 취득해서 가지고 보유하고 있으면서 오피스텔을 다시 하나 매입을 하면 그때 취득세가 어떻게 되느냐, 4.6%만 내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법 시행 이후에 매입을 해서 주거용 재산세를 내는 사람이 오피스텔을 하나 더 사더라도 그것은 4.6%가 되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법 시행 이후에 취득을 해서 새롭게 아파트를 매입할 때는 12%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오피스텔을 매입할 때 취득세는 그냥 무조건 4.6%만 내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 기존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어도 가점에 대해서는 무주택자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아직 확실치는 않은데요. 사실 제가 국토부에 질의를 해 놓은 상태니까 추후에, 현재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을 해서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무주택자에 해당이 돼서 청약 가점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이게 또 어떻게 될지 사실상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국토부의 질의 내용이 나오는 대로 또 여러분들께 또 알려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고요. 현재 이렇게 710 부동산 대책 이후에 후속 법안 내용들이 지금 나오면서 현재 오피스텔에 대한 투자가 좋아질지 나빠질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명확치 않습니다. 사실상 아파트에 비해서 취득세 부분이 상당히 좀 저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유리하지만 주택으로 포함이 된다라거나 또 혹은 청약 가점에 무주택 기간에 영향을 받는지 안 받는지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명확하게 답변이 나오는 대로 또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또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